저희 휘지아님 팬 미담 플러스 주간신문 네. 네 저희 전격적으로 단독으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개혁신당 화성을 국회의원 이준석님 모시고 네. 지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 시민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네, 오시고. 안녕하세요. 동탄 이신도시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제 동탄에 정착해가지고 정치활동한 지 이제 6개월이 넘었는데요. 글쎄요. 지금까지 동탄이 하나의 당이 독점한 체제 속에서 정치를 계속 해왔다면은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제가 오면서 달라진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과학고 유치 같은 것들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와 또 협조해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탄에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지켜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 겸 과학고 유치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요. 예.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이 한 대여섯 가지 있는데 예. 또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즉흥적으로 네. 물어보기도 하고 할게요. 일단은 어제 네.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기자회견도 아니고 간담회입니다. 간담회인가요? 그래서 유튜브로 제가 이제 네. 아침에 살짝 보고 예. 나왔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화성 시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뭐 짧게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네 글자가 참 무서운 글자인데 정당을 하다 보면은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정무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하던 시절에 대통령께서 공천에 관심이 많으셨죠. 예,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민원도 받아서 저한테 전달하고 때로는 전달 수준이 아니라 저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일도 있었고. 근데 이게 참 모호한 지점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또 탄핵 때 그런 부분도 심리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당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다 정도를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여부는 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겁니다. 우선 국민들이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당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뭐 다들 동의하실 텐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당 정치 문화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또 되지는 않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해보겠죠. 제가 질문할 내용까지 다 답변을 예. 해주셔서 예. 제가 질문할 내용이 예. 뭐였냐면 이 윤석열 내외 이 분들께서 이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공천을 개입했는가 여부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가를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당선인 신분이 아닐 때니까 당선인 신분이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의 일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그런 법 해석이 우세한데 그래도 이제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뭐 명태균 씨 그리고 또 김영선 의원 공천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국민적 의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우선 대통령이 뭐 본인이 뭐 난 김영선이 주라고 했는데라고 하는 녹취가 공개돼 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부각됐는데요. 사실 그 당시를 반추해봐도 공천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항상 파편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들이 계속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뭐 개혁신당 차원에서 뭐 대응할 어떤 여지가 있나요? 대응할 여지라기보다는요. 네. 이게 사실 지금 논점이 굉장히 넓게 펼쳐놨다 이제 좁혀지는 모양새예요. 원래 처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경마식 보도가 이제 나오는 시점이 있거든요. 항상 이런 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명태균 사장이 했던 것 중에 여론조사가 뭐 조작된 일부터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캐문 캘수록 이제 잦아드는 국면이고 그리고 공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제 이쪽으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정당 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씩 풀려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사실 저는 화성 전문 지역 언론이니까 네. 이 정도 수준으로만 그리고 어제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예.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건 말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언론사하고 예. 또 깊이 있게 얘기해 네.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화성 시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살짝 네. 여쭤봤습니다. 그 화성시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혁신당이 다른 당과 차별화되게 네. 어떤 설정해야 될 핵심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시설의 유치라든지 아니면 동탄 지역의 발전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도 예전에 정치하던 거기 노원이고 노원도 민주당이 구청장부터 다 이렇게 하는 동네지만은
그냥 뭐 일설에 따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지역이 발전하면 오히려 민주당은 싫어한다. 왜? 지역이 발전하면은 지역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면은 투표 성향이 바뀐다. 그래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동탄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동탄의 생활 수준이 판교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 많으세요. 그렇죠. 그럼 판교 같이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교통이 더 편해지고 학군이 더 좋아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판교의 지금 투표 성향을 보면 굉장히 민주당과는 거리가 좀 있는 투표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의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디서나 이건 뭐 화성 지역의 민주당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은 지역구에서는 본인들의 지자체에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주거시설을 유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반대로 또 민주당 성향이 약한 지역구에서는 그런 것들 유치하는데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설 유치에 좀 더 열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향성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화성이 이제 동탄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신시가지가 형성된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민주당 정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다른 모습. 사실 어떤 것이 나은지는 주민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요. 지금 동탄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40만 명에 달하는 주거 인구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건 사실 설계할 때 인구를 이제 초월해 나가는 시점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그건 당장 여기에 그러면 상업시설 아니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 유치하는 것 아니면은 좋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좀 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업시설, 일자리, 좋은 학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시설 유치에 더 집중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예,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좋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동탄을 넘어서서 이 화성시의 개혁신당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구상이 있으신가요? 이제 지방선거 2026년 6월에 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제가 동탄 이신도시 국회의원 자리 잡고 난 뒤에 외람되게도 제가 행사나 이런 것들 다녀보면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 종종 뵙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하지만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다른 정치인들은 잘 보지 못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동탄에서의 선거 구도라는 것은 이제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양자대결 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이미 동탄 주민들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에서 지역구 유일하게 개혁신당을 선택함으로써 동탄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걸 경험했거든요. 과거에는 동탄 하면은 뭐 사실 굉장히 이제 인터넷에서 밈화돼서 유명한 것들 좀 있었고 그거 외에 동탄이 진짜 30대가 평균 나이일 정도로 젊은 도시구나라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진짜 제가 선거 나가면서 이 광비콤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있는 많은 빌딩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신시가지가 잘 형성돼 있구나 이런 것들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처음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곳이다라는 걸 증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더해가지고 때마침 또 그 다음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미분양분 이제 또 추가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전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게 동탄의 하나의 2024년은 아주 가치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네. 여쭤본 거는 뭐냐면 네. 동탄을 넘어서서 네. 화성시 가불병정 지역구가 다 있잖아요. 예. 이제 여기까지 이미 포함하는 가불병정에서 거거든요. 우리 정 지역에서는 우리 전성균 시의원이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 맡아가지고 네. 지금 이제 당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병 지역에도 이제 좀 있으면 당협위원장이 선임돼가지고 그런 활동이 이어질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화성 서부권은 이제 갑 지역은 굉장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을병정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실히 지방선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을병정 지역은 당협위원장을 이제 선택하고 예. 2026년 지선을 위해서 어떤 세팅을 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하면서도 이 화성 지역의 국민의힘 선거 준비 태세나 이런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대척점에 서서 화성 정치를 바꾼다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많은 주민들께서 어쨌든 동탄에서 시작된 이 바람이 동탄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시면은 아마 동탄 1신도시와 그리고 병점 지역에서도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저는 충분히 반응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시장 후보, 시도위원 후보 뭐 아직 좀 이르지만 그거야 뭐 뭐 당의 언급- 정해진 절차에 네. 따라서 공정하게 저희가 이제 선출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이야기를 지금 이름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네.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당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상호간에 신뢰관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개혁신당이 되게 특이한 것이 민주당에 계시다가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그런 일방주의에 지쳐서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있을 때 또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떤 일방주의에 실망이가 나온 분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 간의 시너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선 저에게 그 급선무입니다. 뭐 이게 전통적인 방식일 수도 있지만 선거 직전에 예를 들자면 뭐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당들은 그 선수를 뭐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막 지역 활동을 막 예, 예. 하잖아요. 예, 예. 봉사단에서 막 열심히 활동하시던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근데 이제 개혁신당은 특별히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그 봉사단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곳에 거의 한 신도시 형성이 거의 10년 가까이 네. 계속 꾸려왔던 것에 비하면은 실제 덜 노출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네.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동탄 2신도시와 동탄 1신도시 이 100% 아파트촌에 가까운 이 지역의 특징이라는 것은 네. 주민들은 메시지를 보고 공약을 보고 실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정확한 공약과 메시지, 정책을 준비해서 그걸 또 선보이는 것에 저희가 우선 아주 중요한 방점을 두고 이렇게 선거 준비할 겁니다. 메시지와 공약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인물을 발굴하겠다. 실제로 네, 그런 과거 거죠? 정치권에서 네.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네. 같은 시간을 메시지나 화성주민위원 정책을 준비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뭐 저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주민들끼리 인사하고 이제 또 송년회 자리도 많이 가고 하겠지만은 네. 그 동탄 주민들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인과 소통하고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은 진짜 동탄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화성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서로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시간이라도 더 투자해가지고 제가 사실 국회 내에서도 활동할 때 보면은 티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티 안 나게도 보면 예를 들어 지금 동탄 지역에 지난번에 기사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네네. 동탄과 뭐 병점 지역까지 화성 동부 지역의 경찰 인력이 네. 인구가 비슷한 그 송파구에 비해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화성 동탄 지역의 치안 서비스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뭐 지금 경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매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3분의 1밖에 안 지금 되면. 화성 동탄 경찰서가 470명 정도 인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송파 경찰서가 1,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관할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 문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지역 정치권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해서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저랑 또 동탄 1신도시 전용기원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용기원하고 또 제가 국회에서 저희가 직접 또 행안부 장관하고 만나가지고 행안부 장관과 함께 이거는 경찰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했고 그분의 행안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젊은 의원들이 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면은 지금 동탄 1시 2신도시에서 뭐 저와 전용기 의원이 또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 힘을 합치고 해가지고 실생활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저는 경찰서 얘기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네. 정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문제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지역 현안, 동탄 쪽의 지역 현안으로 넘어가서 네. 그 동탄2 3부지 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 최근에 네.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뭐 대규모 집회도 있었고 이거에 대한 우리 그 국회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우선 첫째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동탄에서 이제 신동에 정착했는데요. 이 신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호반 서밋 아파트 바로 앞이 이제 소위 말하는 쿠팡뷰입니다. 쿠팡뷰요? 예, 제가 네. 마루에서 이제 창밖을 내다보면은 네. 앞에 쿠팡과 뭐 지마켓 이런
그 물류창고들이 대형 물류창고들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역민 입장에서는 주거 시설과 아주 밀접하게 이런 초대형 물류 시설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신동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 애초에 설계될 때 실리 IC를 통해서만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류창고가 존재한다 해가지고 대형 트럭들이 이제 저희 집 앞이나 아니면은 이 신동 지역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통산부지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 대책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형 물류 차량 같은 경우에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는 아이들 통학 시간대 특히 등굣길이나 이럴 때 물류 차량들이 입출입이 같이 걸릴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전 대책이 미흡한지를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지라는 건 원래 주민들의 기대로는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동탄 지역이 지금 부족한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땅이 이제 팔리고 이런 게 진행된다고 하지만은 우선 화성시 입장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을 지금 이제 사실상 구체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에 반영해가지고 의견을 내고 또 그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상 2023년 12월에 네. 이제 고시가 변경됨으로써 예. 저도 지금 많이 알아봤지만 네. 법적으로가 하자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네. 이 문제 뭐냐면 네. 물류창고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의 어쨌든 협조나 아니면 이런 것 없이는 운영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 주민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이제 아이들의 통학로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보행하는 그 뒤에 이제 장지천이나 이런 쪽으로도 사람들이 접근 많이 하고 할 텐데 그런 쪽에 예를 들어 대형 차량들이 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끝없이 주민들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주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영향 평가 부분 지적하셨고 네. 안전 문제 지적하셨고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끝없는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이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런 교통이나 안전 대책이 더 중요해지는 게 이 광비콩 지역에서 최근에 그 공사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끝없이 우려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충분한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물류창고와 관련해 가지고도 주민들이 지금 이게 괜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예. 지금 공문을 시장한테 보내고 예. 뭐 시위를 하고 뭐 또 토론회를 추진하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게 네. 저는 동탄 지역에서 지금까지 그 정치에 있어서 상호 경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기억하지만은 제가 오기 전까지 이 동탄 지역은 민주당이 거의 60%, 65% 가까운 득표율을 받는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이도 이런 많은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그런 문화가 아예 시정에 깃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강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제 입장에서도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에 광비콩 지역의 뭐 토지 이제 용도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에서 저에게 먼저 상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제가 이해할 정도 납득할 정도면 제가 오히려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시에서 추진된 상황 중에서 뒤늦게 하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아하. 왜냐하면 저도 뭐 다른 지역에서 정치해보다 했지만은 하다못해 그거는 야당의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이 미궁 속에 이제 있는 지점이 있었다. 당장 이번에 일례로 과학고문 문제만 한번 보십시오. 과학고 그 공모하겠다고 뜬 지가 언젠데 그때 그 화성시의회에서 과학고 관련 표결하고 나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그거 일면에 냈습니다. 당연히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 생각하고 시민들은 당연히 시의회와 시청을 믿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무슨 그 반대표를 시의원들이 우르르 던지는 상황이 생기고 근데 그것의 이면에는 봤더니만은 뭐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했지만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또 아이고야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또 유치하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쫙 몰려가가지고 이제 네,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이제 이제 또 기자간담회를 하셨죠. 그러니까 유치 신청을 이제 네.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신청서도 넣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저는 그 시점에서 만약에 근데 그 결의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혁신당의 전성균 시의원이 주도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추진할 보도했습니다. 건데 네. 근데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 슬그머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화성시가 만약에 그 땅을 찾고 네. 그런 걸 유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좀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땅을 좀 막판에 급하게 찾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동탄권에 100억 이하의 땅을 찾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시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게 네. 신동 지역에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예, 근데 그게 사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훨씬 더 일찍 추진하고 일찍 주민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과학고라는 것이 뭐 수월성 교육을 조장한다는 이런 약간 이념적인 측면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주민들은 동탄이 이제 뭐 주거 환경으로서는 뭐 이 공원 많고 그리고 또 민도 높고 사람들 수 높고 젊은 사람 많이 살고 다 좋은데 이제 그러면 이 동탄의 이름에 걸맞는 교육 시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의료 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당을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건 당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지금 그래서 난감한 게 제가 그 총선 때 너무 과학 공약을 세게 걸어가지고 이게 혹시 이준석의 사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이건 동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고 특히 동탄은 이미 그 국제호가 있어가지고 네. 그 물론 거기에 동탄 학생도 있고 동탄 학생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인재들인데 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동탄과 친해진다. 그거는 동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네. 동탄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나중에 과학고에서 이렇게 매년 몇백 명씩 이렇게 100명씩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도 동탄에 자리 잡고 사업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확률이 높겠죠. 당연하죠. 자기가 너무 익숙한 동네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에서 동탄 테크노밸리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전혀 이상하지 않죠. 내가 어린 시절에 매번 뛰놀던 동탄역 인근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실리콘밸리가 왜 그렇습니까? 실리콘밸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정말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자기가 차헛간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제 잘 돼도 이 동네를 떠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실리콘밸리 차려가지고 몇 조 대, 몇십 조 대 기업들을 차리고 그게 모여가지고 그 미국의 IT 산업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도 여기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공부한 학생들이 나중에 사업할 때 나 동탄 거기 3년 동안 그 과학군 다 기숙사거든요. 동탄 3년 살아봤는데 야 거기 사업하기 참 좋아. 가면은 교통도 참 편리하고 그리고 뭐 테크노밸리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무실 공간도 충분하고 우리 여기 사업해야 돼. 주변에 설득해가 다 이루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노려야 되고 지금 투자하면은 그게 10년, 15년 뒤에 성과가 나오는 건데 그 성과를 제가 볼 때까지 정치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동탄의 미래는 그거 성과 많이 영향을 볼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꼭 성공 유치 성공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과학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실리콘밸리처럼 뭔가 동탄에서도 그 빅픽처를 그려서 이제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번에 과학고가 유치가 되면은 네. 이미 동탄역 밑에 보면은 카이스트 교육센터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국회 과방이기 때문에 네. 이광영 총장님하고도 가끔 이렇게 상의를 드립니다. 그 동탄역 밑에 있는 공간이 단순히 그 백화점 밑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첨단 산업이 있어가지고 교육이 진행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거듭나고 그게 또 자양분이 돼가지고 동탄 테크노밸리나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저 동탄 그 영천동 지역에 있는 그런 사무실이나 아니면 직상센터 이런 것들이 원래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훨씬 그 공급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업들이 자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우리가 교육기관부터 연구시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지만이 10년 뒤에 우리가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반부터 다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학고 얘기는 오늘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나왔고 좋아요. 저도 예, 과학고가 사실 예, 아이가 아직 중고등학생이라 예, 예.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그 기자간담회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마이스터고는 서부권, 예. 그다음에 그 과학고는 동탄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장님의 그 생각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화성시장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보는데요. 마이스터고는 동부에도 서부에도 다 필요합니다. 예, 사실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공고상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서서히 이제 그 산업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동탄 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도 네, 일반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마이스터고는 저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볼 것도 아닙니다. 지금 동탄의 인구 구조라는 것이 이건 저희가 LH하고도 얘기하고 또 인구 통계를 봐도 그런 건데 이미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탄이 아무리 젊은 세대가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곳이라 하더라도 동탄도 이제 저출산의 여파가 이제 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동탄 1신도시 보면 인구 구조가 2신도시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출생률 자초가 저조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동탄이 애 와서 많이 낳기도 했지만 사실 많이 낳고 동탄을 이주했기 때문에 동탄이 젊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꺾이는 구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탄 4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거긴 인구가 좀 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학교 부족이라는 거는 지금 당면한 문제인데 5년, 10년 전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부족에 대처할 때도 부족한 일반고나 아니면 중학교 교실 확충하는 것도 하되 한 10년, 15년 뒤에 학령 인구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그때 필요한 학교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에 대해서도 또 이제 깊은 네. 소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상 저는 뭐 화성 전체를 좀 두고 보면서 보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동탄 권역만 관심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핫한 이슈가 그러니까 물류단지 조성 얘기하셨고 광비콤이라고 불리는 사실 저는 광비콤이 뭔지는 예. 잘 몰랐어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기사화하면서 이제 공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변경고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사업이 동탄 지역에 미칠 이 장기적인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네. 이게 사실은 LH와 국토부가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기술적으로 돼 있지만 원래 화성시청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건 화성시청과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것인데 사실 광비콤이라는 게 동탄역 반경 한 2km 정도 되는 지역 내에 그런 어떤 원래 중심 상업지구가 돼야 될 곳.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판교를 가봐도요. 판교역 앞에 보면은 이렇게 알파리움 있는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형 쇼핑몰도 있고 이렇게 가운데서 공연이나 아니면은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포디움 같은 공간도 있고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환승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동탄역 인근에 원래 들어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동탄의 미래를 위해서 약간 위험한 선택이다. 전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탄에 필요한 거는 일자리와 그리고 또 동탄을 특별하게 만드는 시설들이거든요. 원래 이기 신도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파주에도 이제 운정 신도시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동탄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그리고 그런 일자리가 결합된 그런 도시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좀 달랐던 것인데 이게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파주의 운정 신도시나 아니면 양주의 옥정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김포의 한강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들은 원래 주거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원래 설계가 됐던 곳들이에요. 근데 동탄은 여기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사업장에 바로 붙어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SRT 정차역으로 결정되면서 이걸 아예 지하로 건설하기로까지 한 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는 나중에 아주 경기 남부에 그런 중심축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한 거거든요. 여기는 종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 남부의 중심이 되기 위한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동탄은 지금 아파트가 부족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부족하지 않죠. 네. 아파트를 추가로 늘린다는 거는 그런 어떤 비전을 많이 후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있으면 이
광비콤 지역에 지금 삼성 SDI가 이제 이전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한동안 이제 회사가 본사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여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이 광비콤 지역의 토지의 가치나 아니면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의 수준 자체도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화성시청과 LH 측에서는 지금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빨리 그쪽에 빈 땅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 뭐라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라면은 저는 그건 화성이나 동탄의 미래를 너무 지금 성급하게 또는 싸게 팔아먹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싸게 팔아먹는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당장 GTX가 지금 수서까지만 가지만요 1년 반만 기다리면은 서울역까지 갑니다. 그러면 서울역까지 3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동탄역에서 그러니까 서울역에 30분 되는 거리에 있는 동탄역의 비즈니스 시설의 가치라고 하는 건요 지금의 몇 배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왜 이걸 성급히 지금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 동탄역 인근에 그런 어떤 계획들을 변경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요 이게 호재가 선반영됐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지금 우리가 말로써 서울역까지 30분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나중에 타보니까 진짜 30분이네 이건 완전 다른 거거든요. 네. 예.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역에서 30분이면요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 살 때 서울역에서 상계역까지 34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수원보다도 가까운 거고요. 예. 안양보다 가까울걸요? 오히려 실제 걸리는 시간으로는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제 동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삼성역이 개통된다 보십시오. 삼성역 개통은 조금 더 늦게 이루어지겠지만은 삼성역이 개통되면요. 솔직히 여기서 청담동까지 20분 정도면 가는 겁니다. 23분 정도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상계동에서 청담동까지 37분입니다. 더 머네요. 네. 그러면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서울보다 더 중심부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동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상업 그리고 일자리 더 자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예. 최대한 이 계획 자체를 재검토? 너무 성급하게 갈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변경한 이유 자체가 여기에 시설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주상복합으로 해가지고 개발사를 끌어들여가지고 통합 개발해가지고 그 주상복합 개발 이익을 가지고 상업지구를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LH 쪽 취재해본 결과 LH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실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동탄 지역이 시간이 지나면 동탄역의 가치라는 것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실 얼마 전에 롯데캐슬이 그렇게 완판됐는데 거기에 주상복합 올리면 완판될 건 누구나 알죠. 근데 그게 그럼 동탄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옳냐?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광비콘 문제는 동탄의 미래하고 같이 생각해야 된다. 지금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이시죠? 제가 지난번에 선거 나오면서 네네네. 동탄에 필요한 시설들 이렇게 열거하고 예. 보면은 뭐 좋은 병원도 필요한데 사실 그 병원이라는 것도 상급 종합병원이 될 수 있을 만한 수준 좋은 병원이 되는 거거든요. 동탄에 사실 한림대병원이 나쁜 병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림대병원이 신식으로 다 새로 지어졌고 시설도 좋고 규모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동탄 주민들이 거기에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증 질환이라든지 나중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료할 때 더 신뢰성 있는 병원을 필요로 한다 라는 그거 하나인데 만약에 지금 성급하게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해가지고 동탄 주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되돌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성급하지 않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질문을 해도 그냥 네. 막힘없이 막 술술술 얘기해 주셔서 네. 마지막으로 하나 네.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네. 제가 좀 검색하다가 예.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딥페이크 관련 법 논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조금 그 함정수사법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걸 조금 우리 화성 시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표결을 두 가지 했습니다. 거기서 네. 뭐냐면 이제 원래 아동 청소년 관련 성인물에 대해 가지고는 함정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그거는 지금 이미 입법이 돼 있는 거지만은 일반 성인물 대상으로 함정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이렇게 법을 개정하자는 건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반대를 했고요. 다음에 딥페이크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는 법에는 저는 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그 저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두 개를 섞어가지고 딥페이크 처벌에 반대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함정 수사는 그런데 우리가 웬만해 가지고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 안보를 위해 가지고 간첩 잡고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닌 이상 사실 함정 수사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사 방식이거든요. 거기에 투자되는 수사 인력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잉 어떤 규제라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굉장히 억울한 사례를 만들 수도 있고 위험한 사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기존의 지금의 수사 방식으로도 충분히 그런 것들 잡아낼 수 있다. 잡아내고 있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준석이 딥페이크 처벌법을 반대했다. 저는 거의 반대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찬성 표기를 했습니다 저는. 네. 근데 함정 수사를 하는 것을 그 허용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일반 성인물에 대한 함정 수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 인권 보호나 공권력 권한 남용 이런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물론 그런 식으로 함정 수사를 하진 않겠지만요. 네.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인물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딥페이크라는 것들은 나중에 뭐 소지나 아니면 이런 것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냉정하게 봐가지고 설마 수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함정을 파겠습니까마는 그냥 원래 그런 의사가 없었던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뭐 성인물을 판매하려는 시도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 굉장히 그 실수를 해가지고 버튼 잘못 눌러서 다운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뭐 건가? 그렇게까지 함정 수사 하겠냐는 네.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죠. 항상 그래서 우려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거냐?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구매하고 시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로 실적을 소지하고 이런 사람들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거를 수사해가지고 밝혀내는 것과 그걸 유도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단속하고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성범죄를 단속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은 네.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뭘 유도한다 이러면 그건 또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함정 수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하고 네. 뭐 어디까지가 함정 수사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그래서 저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 법안 네. 취지를 다 설명 읽어봤는데요. 네. 당연히 지금 적시된 거로는 그런 수사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네. 일부 모호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입법이라는 건요, 제가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 중에 입법은 굉장히 센 권한인데 그렇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민식이법 같은 경우가 그 시속 30km 미만으로 이제 스쿨존에서 제한하는 그런 법안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작 민식이가 사고 났을 때는 그 차량은 3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입법의 취지와는 살짝 다른 방향으로 네. 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나중에 사실은. 밝혀진 바로는 네네네. 한 5, 6km 정도 달리고 있었던 것 25km?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사고 예방이라는 걸 위해 가지고는 뭐 추가될 수 있는 법이지만은 현실에서 많은 주민들이 또 그런 걸 보면서 과잉 규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동탄 지역만 해도 이게 등하교 시간대에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의 시간에 이렇게 또 이게 규제가 되는 거는 또 심하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아이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게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꼭 무조건 옳다라기보다는 이해가 가요. 예. 이해가 가고 예.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입법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은 경우를 생각해서 조심스러워 하신다. 네. 억울한 사람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려를 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보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한번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엄벌주의나 아니면은 이렇게 또 법을 강화하는 방향 많이 얘기를 하게 그렇죠. 되고 그 있거든요.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와 하는 게 그렇죠. 있죠. 네. 근데 법이라는 거는 한번 세워지면 길게 가니까요.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신중하다 예,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벌써 40분이에요. 예, 예. 쉬지 않고 40분 예. 동안
동탄 지역의 현안 그리고 뭐 딥페이크 관련된 거 어제 기자회견 문제 뭐 화성시 정책 그 개혁신당의 화성의 방향까지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를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잘 정리해서 인터넷 그리고 지면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